부모 간의 자식 간의 그 거래를 활용해서 거기서도 이제 절세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부자들만 세금 걱정하면 된다. 나 같은 사람들은 뭐 세금이랑 전혀 상관없다. 뭐 계좌이체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이렇게 안다. 현금은 안 걸린다. 오해들이 만연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균 세무사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새론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박새론이라는 유튜버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책 소개도 뭐 간단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진짜 실무하는 저희 세무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대상으로 쓴 건 아니고요. 가장 일반적인 보통 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 세금은 알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네, 그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이렇게 망라해서 달아주셨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세금 폭탄은 부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고 네. 가난하면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은 서민과 중산층이 훨씬 더 높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무조사도 하고 뭐 과세도 하고 해봤는데 세금 폭탄을 맞아서 정말 이제 전 재산이나 이렇게 삶이 흔들릴 정도로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작 이렇게 부자들이 아니세요. 네, 그만큼 힘든데 그렇게 맞으면은 정말 위태위태해지니까.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세금에 대한 좀 관심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부를 쌓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세금을 다 겪어가면서 그 무서운 걸 아는데 아무래도 서민이나 중산층들은 세금이랑 좀 밀접하게 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좀 세금 폭탄이 돼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얼마나 이렇게 맞길래 삶이 어려워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계좌 하나만 빌려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업자 명의 하나만 빌려줘서 내가 그냥 매달 용돈 좀 줄 테니까 너한테 피해가는 거 없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부동산 매매하는데 뭐 다운 계약서나 그런 계약서를 위조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를 해준다든지 그게 몇 억씩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를 좀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잔뜩 해서 체납시켜놓고 그냥 도망가거든요. 법인은 그래도 괜찮죠? 뭐 법인도 마찬가지죠. 법인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주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요? 네, 그 지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체납 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 법인이라서 법인이 아니라 네,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가 그 지분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정 그 최대 주주라고 해서 네. 그렇구나.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피해갈 수는 있는 건가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이렇게 뭐 규모가 작거나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감시가 거기까지는 안 미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안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요. 네, 그래요? 그래도 최대한 이 사업을 하든 뭐 부동산 거래를 하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렇군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좀 취득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네.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을 간과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이제 취득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보유하는 단계, 나중에 이제 처분하는 단계. 이 단계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계속 세금이 붙어 다니는데 네. 저는 한 번쯤은 이 양도 시점까지 발생되는 세금도 하나의 비용이라 생각해서 그 최종적으로 세후 수익이 나한테 맞는 수익이 될 건지 한 번쯤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취득할 때는 당장 발생되는 뭐 취득세라든지 은행 대출은 얼마까지나 나오는 건지 뭐 그런 걸 보시는데 뭐 몇 년 정도 보유를 할지 그때 발생될 세금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을 할 때 이게 비과세가 될지 아니면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일지 계산을 해보면은 정작 은행 이자율보다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한 5년씩 보유했더라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고기까지도 한번 좀 계산해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수익률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기서 세금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세세하게 또 책에다가 적어주신 것이고요. 따져볼 네, 만한 맞습니다. 부분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상속증여 부분 네. 저희 또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이 40, 50대 분들이 네. 많으셔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계좌이체도 잘못하면 네.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데 네.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폭탄 이게 어떻게 보면 조회수 치트키 같은 그런 네. 주제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한편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계좌이체 했다가 이거 바로 국세청에서 나한테 세무조사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계좌이체 자체를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우선 계좌이체에서 돈이 이렇게 넘어간 것 자체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뭐 국세청도 당장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돈을 갖고 어떤 자기 소득 대비해서 더 비싼 부동산이나 그런 거를 사는 경우에 너는 이거 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샀어라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계좌이체 내역이 발각돼서 이제 드러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속세 세무 조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네. 돌아가시면 이제 10년치 계좌를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 과거 10년치 그 계좌 내역에서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있다면은 증여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자녀는 그걸로 그냥 부동산을 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소득을 넘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자금 출처 소명을 해라 이렇게 들어온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이거를 계좌이체를 했는데 네. 계약서 같은 걸 대출 계약서 같은 걸 쓰는 거죠. 차용증이라고 하죠. 차용증 같은 네,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은행이 이제 대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차용증 같은 걸 쓰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 차용증이 가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은 은행 그 요새 대출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그 돈으로는 마련이 안 되니까 차용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정말 빌리는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차용증처럼 해놓고 나는 사실 갚을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차용증을 작성하실 거면은 그 이자율도 적정하게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자 지급 내역도 그 계좌이체 내역으로 꼭 남겨놓으셔서 나중에 그 소명이 왔을 때 그런 내역으로 충분히 네, 소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매달 이자를 이렇게 부모님께 드린 거를 하거나 이런 네, 맞습니다. 차용증 어쨌든 그 이자율을 설정을 해서 쓰니까 거기 계약에 맞게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런 것도 되나요? 만약에 지금 진짜 돈이 없어서 네. 보통은 이자는 매달 갚는 건데 매달이 아니고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겠다라고 네. 계약서에다 쓰면 네. 그거대로만 이행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뭐 6개월이라고 해서 안 되고 6개월이라고 무조건 되고 그런 느낌보다도요. 네. 그래도 계약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좀 유두리 있게는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법에서 정한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쨌든 사계약이다 보니까 네. 다만 주의할 점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율이라면은 법에서는 이자율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4.6%라는 이자율을 정해놨는데 근데 진짜 그 이자율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랑 빌리는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낮게 해도. 예, 낮는데 그 금액이 만약에 1%다. 그러면 3.6%만큼 싸게 빌리는 셈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익을 받는데 그 차이가 1,000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것도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차이가 1,000만 원이면.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냥 깔끔하게 한 4%, 5% 하면 되겠네요. 4.6% 이 사이로. 네, 근데 그거는 빌리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4% 하면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게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서 제 책에 이제 부록의 뒤에 그 빌리는 금액별 그 최저 설정할 수 있는 이자율을 좀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는데 대박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 증여로 내가 이거 갚질 못한다 금액이 워낙 커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5억 정도를 증여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그 증여를 받으시고요. 3개월 안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5억 정도라면은 세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증여세로 이제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책에서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없는 거네요. 다 뭐 내고 이런 거. 그건 뭐 완벽한 거죠. 완벽한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전세보증금이나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직접 막 집주인한테 아니면 매도인 계좌로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족 간 거래 내역이 남지 않을 텐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이 직접 둘 간에 이제 거래 없으니까 모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그 집주인이 뭐 얼마의 그런 계약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 아들 명의로 전세 보증금이 이미 국세청에서 이제 파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혹시 뭐 상속세 조사나 그런 경우에 어차피 그 계좌를 보다 보면은 부모님 명의에서 이 사람한테 이 고액의 이체 내역을 물어보다 보면은 어차피 밝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고액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게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액이라면은 그래도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도. 네. 그러면은 진짜 뭐 한 몇십만 원이나 네. 몇백만 원 이렇게 뭐 네. 부부간이나 아니면 부자지간에 이렇게 네. 주고받는 건 괜찮은 건가 보네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것도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뭐 실물적으로는 그 몇십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어차피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라면은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재밌는데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네.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이야기도 여전히 많더라고요. 네. 혹시 주의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게 이체를 하면 그 내역이 남으니까 이건 안 걸리지 않냐. 안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현금에 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 추적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건 맞는데요. 그 아까 계좌 이체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좌 이체를 했다고 해서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네. 현금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모르는 건 맞는데 이 현금을 그냥 갖고 있을 게 아니니까 반드시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든 그걸로 뭐 부동산을 취득을 하든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불거질 수 있는 거라서 굳이 뭐 현금을 이렇게 집착하시든지 그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되게 그 일반인 분들이 네. 많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을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최대한 그렇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은 뭐 우선은 그런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 자금 출처 조사가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나중에 그 세무조사라고 할까요? 자금 출처 조사가 세무 조사의 한 종류인 겁니다. 종류로. 네. 그렇게 보는군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뭐 요 정도 금액대부터는 무조건 나온다. 왜냐면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네, 가운데서 이게 뭐 경매로 몇 건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때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언제 이게 좀 몇 개를 했더니 좀 커지니까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기준을 안다면은 네. 다 피해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기준은 없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 국세청에서는 PCI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본인의 자산, 그다음에 신용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 받는 그런 소비, 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런 네. 소득 요것들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현금 영수증 그거를 차감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렇죠. 돈이 남겠죠. 그 돈과 이 사람이 늘어난 재산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비교했을 때 이 소득보다 그 남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산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사업에서 매출이 누락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무래도 좀 크면 클수록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군요. 네. 뭐 한 20억, 30억 이런 기준은 따로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정도는 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나와요? 네, 그 정도 기준으로 구멍이 난다면은. 네. 아니 그 만약에 자기가 자산 기준으로 뭐 한 20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이 20억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소득이 있다면은 네,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그 가처분 소득 네, 그 내에서 맞습니다. 봤을 때 이 사람 그렇죠. 재산이 너무 많아 보이면 네네. 이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그거 차이가 난다고 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인력이나 시간 때문에. 근데 그게 좀 크면 클수록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 막 이렇게 등기나 이런 걸 치면 네. 이게 다 전산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다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국세청이 아마 전 국가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이 PCI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세청이 이미 그런 자료들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자 이렇게 선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고액 세 체납자 네. 분들이 되게 오래 버티다가 네네.
그리고 그 수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또 몇 명만 이렇게 하신다고 식으로 뉴스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보니까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어서 다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좀 빠져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정말 좀 갖추신 분들만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절대 뭐 그러니까 부자들만 세금 아까도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증여세나 이런 거를 정당하게 3개월 내에 내야 되는데 우선 3개월을 안 지키면 또 가산세 같은 게 붙는 건가요? 그러면 신고를 일단 안 하면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라고 붙고요.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1년으로 따지면 한 8% 정도 되는 이자 개념의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녀에게 세금 없이 5억 원을 줄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또 좀 창업을 하려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자 마련한 제도인데요. 우선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주는 사람은 60세가 넘은 부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증여를 하는 경우에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계산이 일단은 5억을 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최대 50억까지는 10% 단일 세율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50억을 증여를 하더라도 5억을 공제하고 45억에 대한 10% 4억 5천의 증여세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5억만 증여를 한다면은 5억을 빼주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것도 뭐 반드시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부동산이나 이런 거 증여는 또 안 됩니다. 네, 현금으로 해서 그 돈으로 창업을 해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안에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되고 또 증여 받고 4년 안에 이 돈을 다 소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사업과 관련되게 당연히 이 소진 그만큼만 받으라는 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10년 동안 이 사업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네요. 네. 처음에는 이거 많이 빠져나가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겠네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결혼하면 3억까지 증여세가 0원이다. 이것도 새로 생긴 건가요? 네,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녀한테 증여할 때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돼서 세금이 없다는 거 아실 텐데 이거랑 별도로 혼인을 하면은 앞뒤 2년 안에 아니면 출산을 하면은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증여를 하면은 추가로 1억까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남편 1억 5천, 그 배우자 아내 1억 5천씩 하면은 총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속세 부분에서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가 있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라고 최소 5억 그리고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까지 그 공제가 돼서 최소 뭐 재산이 10억이 안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자녀한테 주려면 상속 아니면 증여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그거는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어차피 그 상속 재산에 합쳐지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뭐 미리 뭐 증여를 한다고 해서 10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면 굳이 뭐 증여를 할 이유가 없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상속세가 없다면은 또 굳이 증여를 할 이유도 없으시고요. 뭐 급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거고요. 좀 아무래도 증여가 유리한 쪽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증여를 할 때 그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하려면 사실 이거를 공부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막연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되게 책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읽고 결국에는 전문가분들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좀 책을 좀 쓴 것도 있고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도 그 용어나 어떤 그 설명을 이해하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좀 알아보시고 그런 분들이랑 훨씬 더 다른 대안들이나 이게 제안이 서로 대화가 소통이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박명균 세무사님도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으로서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 사전에 이걸 상담을 의뢰하면 그런 것도 해주세요? 그럼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뭐 서초, 송파, 강남, 용산 여기가 이제 조정 지역인데 여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6억이 넘는 부동산은 작성을 하시는데요. 그 단계에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렇게 해서 상담을 네. 먼저 하는 거군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럼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기간이나 사전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럼 기간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한테 줄지 이거를 얼마큼이나 줄지 쪼개서 줄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평가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할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얼마를 볼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요. 또 그 받은 데서 또 나중에 또 양도를 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또 고려를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미리 컨설팅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 중개사님들이 네. 부동산 거래할 때 수수료 그 받잖아요. 요율로. 네, 맞습니다. 세무사님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그건 세무사는 딱 정해놓은 건 없고요. 그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거라서요. 되게 비싸실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비싸서 많은 분들이 부담돼서 상담 요청을 못 하거나 아니요. 그러잖아요. 좀 뭐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뭐 양도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신고를 해주면서 그 중개사분 이제 수수료 나간 것도 이제 경비되니까 이게 다 보게 되거든요. 그때 좀 가끔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높더라고요. 뭐가 높아요? 중개 수수료가요. 네. 부동산 중개 수수료요? 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거에 비해서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되게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 지식이야. 뭐 근데 좀 그렇진 않습니다. 뭐 세무사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에서 딱 얼마다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공인중개사 분들도 되게 전문적이긴 하시지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철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빠꼼하게.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네. 우선은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박명희 세무사님한테도 연락도 해보시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네, 주변에 세무사님도 많으신데 거의 다 실력이 좋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세무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그런 거 부동산 거래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상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좀 구매할 때 큰 금액 들어가니까 그렇죠. 따져보고 네. 또 좀 뭐가 있을까요? 상속 증여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게 어느 때쯤 증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냥 상속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지 그런 전반적인 상담은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속 증여, 부동산 네, 이 정도 우선 맞습니다. 세 가지 큰 네, 네. 집은 또 거의 내 집 마련으로 많은 분들이 필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팔기 전에 계약서 당장 작성하고 그러면 어차피 늦은 거라서 네. 이제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려고 하고 언제 파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짚어보고 계약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1가구 2주택인데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정보를 갖고 와서 상담을 받고 그렇죠. 어느 것부터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비과세로 하려면 본인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저기 시골에 이상한 집이 하나 있었어도 있고 자기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택수에 포함돼서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만약에 그런 거 모르고 했다 네. 이게 번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되는 네. 거죠. 그렇구나. 네. 그거 자칫 그거 약간의 실수로 네. 몇 억 날리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그게 1억도 안 되는 거의 그런 오피스텔인데요. 네. 그냥 그거 주택 아니야 괜찮아 비과세 돼 이렇게 했다가 한 7억 정도 세금만 그거는 정말 너무 뼈 아픈 겁니다. 그러면 그 상가는 네. 특별히 뭐 상담 받을 건 없나요? 막 상가도 비싼 꼬마 빌딩은 너무 비싸고 네네. 그럴 때는 세무 상담 받을 거리가 특별히 없나요? 그냥 모든 그 세금 관련된 거는 세무사랑 함께 한다고 보시면 좋고요. 거기도 어차피 취득세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렇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받으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사고 팔 때는 뭐 물론이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수익이 나오는 데서 아무튼 돈이 벌리는 데는 세금은 같이 따라다니니까 네. 예, 그거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큰 돈이 움직일 때는 그렇게 네. 다 먼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상담을 꼭 하시고 네. 하는 게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죠. 큰 돈으로 약간 보험료 같은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상속세랑 증여세 관련해서 절세 포인트가 있다면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상속은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는 늦고 그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한다면은 상속세가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0억이 넘어가면은 50% 세율입니다. 30억만 넘어도 그래서 한 50억 정도 재산 있으신 이상 분들은 거의 그냥 절반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미리
더 낮은 구간에 증여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상속세 세율도 같이 줄이는 방법으로 사전에 이제 증여하는 게 가장 기본이시고요. 막상 돌아가셨다면은 배우자 공제라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최대 배우자는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을 받을지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절세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셔야 되고 증여는 최대한 쪼개면 쪼갤수록 좋고요. 이게 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10년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양도소득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한데요. 한 세대가 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팔게 되면은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돼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억이 넘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내서 이 비과세가 아무래도 절세의 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취득세나 뭐 보유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는 가격, 그다음에 그 공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러니까 금액이 뭐 변동성이 없는데 아무래도 양도는 내가 얼마에 파는지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몇백에서 몇 억까지 차이가 나서 저는 특히나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인이 스스로 본인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책에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세대는 뭐 어디까지가 1세대로 볼 것인지 1주택이라면은 주택 수는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지 주택수에서 빠지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그 매매 대금이 갔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간의 자식 간의 그 거래를 활용해서 거기서도 이제 또 절세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증여세법에서는 그 시가보다 좀 싸게 부모 자식 간이니까 싸게 사더라도 그 금액이 그 시가의 30%까지는 또 싸게 사도 증여로 보지 않게 되거든요. 네, 이게 최대 이제 3억까지 그 차이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10억이다 하면은 30%, 7억까지 싸게 팔더라도 그 증여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7억으로 거래가 되니까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할 수가 있고요. 그럼 20억이면 14억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최대 3억이기 때문에. 최대 3억. 그럼 20억이면 17억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10억으로 보통 기준을 합니다. 8억이라고 해서 또 3억이 아니고요. 네, 8억에 30%, 2억 4천까지.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3억이군요. 네. 여기서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어쨌든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또 적용이 돼요. 그거는 시가의 5%만 넘어도 그냥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비과세가 되시는 분들 7억으로 양도가 됐든 10억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되든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자금이 싸게 사더라도 자녀가 지급할 능력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 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주고 받아야 되는 거고요. 국세청에서 무조건 그거부터 봅니다. 우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까 30억 이상은 또 막 세율 거의 50%, 상속세 50%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부의 되물림이 한편으로는 이제 막 뉴스에서 뭐 금수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이게 부의 되물림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그 과세표준 그 구간이 아직까지도 그 물가 상승을 반영 못하고 30억 정도인데 벌써 거기서 세금이 절반이라는 거는 좀 거기서 논란이 많고요. 그래서 그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법이 이러니까 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절세 전략으로 좀 자산가 분들은 그런 사전에 증여를 해서 좀 분산시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압구정에서 토박이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꼬마 빌딩을 하나 사신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제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상속하려면 이제 절반은 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가 돈을 내야 된다고 뭐 그러던데. 상속세는 이제 상속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야 이 건물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 중에 네. 남아있는 애들이 없대요. 원주민들이 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산다고 해서 그게 부의 되물림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촘촘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잘 모르면은 그냥 아빠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고 계속 평생 부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생각 자체가 좀 끝까지 그 자산을 좀 가져가려시려는 경향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증여하면 효도를 안 한다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좀 인식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부동산을 그럼 증여받았어요. 네. 10년 내에는 못 판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못 판다고 그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나 그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5억 원에 증여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10억 원에 팔게 된다 하면은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증여를 해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2억에 취득을 했어요, 아버지가. 네. 그걸 제가 증여할 시점에서 5억이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10억에 10년 안에 팔면은 10억과 내가 증여받은 5억이 아닌 아버지가 취득했던 2억 네. 그로 양도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게 2월과세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판다면은 어차피 아버지가 팔았을 때 양도세가 그만큼 나오니까 절세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뭐 못 파는 건 아닙니다. 증여받고 내일 팔아도 되는데요. 네, 양도세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이것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진다면은 2월과세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앞으로의 주택 그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짧은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다이제스트식으로 너무 핵심 지식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선 느낀 게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거 세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 자격증 따려면 엄청 공부해야 되잖아요. 몇 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할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책을 정독을 한 다음에 박명균 세무사님의 책을 정독을 한 다음에 오히려 찾아가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책을 쓴 이유도 그런 취지고요. 네. 그 여기 책에 보니까 부제로 지금껏 당신이 알고 있던 세금 상식은 틀렸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혹시 좀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저희 말씀하면서 좀 녹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부자들만 세금 걱정하면 된다. 나 같은 사람들은 뭐 세금이랑 전혀 상관없다. 뭐 그런 오해나 계좌 이체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뭐 이렇게 안다. 그런 현금은 안 걸린다. 뭐 그런 오해들이 만연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의 박명균 세무사님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유튜브나 그런 매체에서 뭐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 뭐 재개발, 재건축 뭐 그런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강의나 그런 공급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한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 세금은 반드시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금을 얼마나 이게 절세를 하느냐가 내 부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꼭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지킬지 본인이 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명균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